네, 2021년 3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한국행정학회에서 정보분과위원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정보학회를 창설했는데 거기서 제가 발표했던 민주주의와 국가정보원이라는 주제의 글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국정원 이렇게 좀 만들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김병기법이 뒤흔든 국가정보체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제가 잡은 제목입니다. 통수권 보좌 차원에서 접근하자. 네. 김병기법이라고 하면 이번에 국정원법을 정부 여당이 개정을 했죠. 대표 발의한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제가 보는 거는 국가정보는 군 통수권과 직접 관련이 돼 있으니까 군 통수권과 국가정보를 연결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정권과 체제도 지키는 것입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경찰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다. 군 통수권을 이해하면 국가정보체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올해 1월 1일 김병기법,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전혀 다른 국정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변화에 대해서 양론이 대립하죠. 종합국가정보기관으로 그대로 둬야 한다. 김병기 법안은 악법이다. 국정원을 개편해야 된다. 아니다. 국정원은 인권 탄압을 했으니까 차제의 개편을 해야 된다. 그런 양론이 끝없이 대립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침표를 찍자는 게 저희 주장이죠. 저는 쭉 보면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 문제는요,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 문제인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다 성공한 나라에서 하는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문화는 우월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가장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는 공화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미국이라고 보이는데 공화정을 하면서 잘 사니까, 강력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국가정보기관을 운영하는지 참고해서 답을 찾자라는 게 하나의 제 관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군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되고, 디바이드 앤 룰, 분할해서 통치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 큰 요소잖아요. 그 관점에서 국정원도 국가정보기관도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4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그 당시의 정권을 유지 옹이하는 비밀경찰, 정치경찰로 기능해왔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해외와 북한을 상대로 정보와 공작을 하는 대정보기관이었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기관을 감시 조정하는 음지의 정부 역할을 해왔다라는 해석이 있었고, 국가원수를 위한 최고의 해결사이자 책사, 제갈량 역할을 해왔다.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대외정보기관 2번을 제외하면 전부 다 국내 파트와 연결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체제와 정권 옹이하는 비밀경찰로서의 기능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경찰 역할을 국정원이 했는데 그 전범은 일제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일본은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그때 일본의 정치경찰을 모방한 거 아니냐, 거기에 뿌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그러니까 1945년 2차 대전 항복하기 이전에 제국주의 일본의 경찰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경찰에는 특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 말은 토코라고 읽기 때문에 영어로는 TOKO라고 씁니다. 나치 독일에 있었던 게슈타포하고 많이 비교되죠. 토코는. 일본과 그 다음에 45년 이전의 일제는 지방분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47개의 도도 부현으로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1874년 일제는 내무성에 경보국이라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근대식 경찰 제도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도 부현마다 경찰을 만드는데 도쿄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도쿄도인데 그때는 도가 없었고 그때도 부라 그랬습니다. 도쿄부에 경시청을 만듭니다. 그 도쿄부 경시청은 도쿄부 지사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무성 경보국이 통제합니다. 나머지 도부현에는 지사가 이끄는 도부현청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서 중에 하나로 경찰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한 일제가 정치경찰을 만듭니다. 1875년 일제는 천황의 칙령으로, 법률이 아니죠, 칙령으로 천황과 황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참방률, 참은 참수하다를 참자, 방은 비방하다 할 때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천황과 황족을 참수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법을 만듭니다. 1889년 일제는 그들의 헌법을 만듭니다. 반포를 합니다.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듬해 이 헌법에 따라서 제국주의 의회를 만듭니다. 의회를 만듭니다. 정당 정치로 이행을 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정당이 없었고요. 번벌이라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했던 저쪽 가고시마 쪽에 있는 그 번 세력들이 번벌이죠. 돈 많은 세력들은 재벌이고요. 군 많은 세력들은 군벌이라고 하는 것처럼 번벌 중심으로 정치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정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치기관들이 생기니까 정치 사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쿄부 경시청에 정치경찰과를 처음 만듭니다. 그리고 참방률을 토대로 정치인을 사찰하고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1905년 정치경찰과를 고등과로 계층합니다. 그때부터 일반 경찰은, 치안을 하는 경찰은 보통 경찰, 정치하는 경찰은 고등경찰. 일본에서는 그런 인식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일본에서는 정당이 더 발전하면서 그때 이제 대정 시절이니까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좀 제법 꼽히게 되죠. 그래서 정권이 교체하게 되면은 정치 담당하는 고등경찰들이 아주 수뇌부가 교체가 됩니다. 보통 경찰도 교체가 돼요. 그래서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정치 신용화되는 현상이 큰 문제가 됐죠. 경찰을 정치 중립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1908년 일제가 만든 형법의 73조는 천황이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형법 73조에. 이 죄를 흔히 말한 대역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역죄는 삼심죄가 아닌 단심으로 한다. 대법원, 그들은 대심원이라고 그러죠. 단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3조에서 문제는 위해를 가한 자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심만히 하는 거지. 우리도 뭐 우리 화만 나면 너 죽여 그러는데 그게 살인을 가하고자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처벌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살인을 직접 하려다가 실패하면 살인 미수죄로 해도, 그죠? 근데 이 위해를 가하고자 라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이게 흔히 말하는 악법이라고 많이 얘기되는 거죠. 이거 갖고 이제 누구나 다 잡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시비가 따르는 거죠. 1910년 일본에서 이 법 때문에 드디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가노현의 마스모토 경찰서에서 있는 고등경찰이 천황 암살을 모의한 세력이 폭발물을 제조했다라고 하면서 무정부주의자들을 검거합니다. 당연히 검찰은 대역죄로 기소를 했죠. 그래서 단심으로 대심원이 재판을 했는데 증인은 한 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또 재판도 공개로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6명 전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역죄는 전부 다 사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일본 형법에 따라서. 대심원은 그에 대해서 24명은 사형 판결을 하고 2명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역죄가 아닌 걸로 본 거죠. 다른 죄로 본 거죠. 그때 이제 일본의 천황이 명치였는데, 명치는 굉장히 일본에서 시끄러웠어요, 그 당시에. 24명 중 12명은 무기로 특별 사면해 줍니다. 12명은 대신에 사형이 확정되는 거죠. 그런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에서 일주일도 안 돼갖고 사형을 집행해 버립니다. 그 집행 때문에 일본이 또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11년 도쿄부 경시청에 특고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무성 경보국이 도쿄부 경시청에 고등과를 나눠서 반정부 반제 체제 인사를 사찰하는 특별 고등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고등과를 줄여서 특고라고 그러는데, 특고는 도쿄부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도쿄부 경시청에도 보고하지 않고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로 직보해라,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쿄부 경시청은 특고의 임무로 체제 보호와 더불어 우리도 외사경찰 지금 하고 있죠. 노동 문제 다루는 노동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특고가
공산주의 세력을 전담하게 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이 주도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해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짜르가 죽음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캅차크인가요? 거기서 계속 공산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네 나라가 1922년 모여갖고 국가연합을 만들죠. 그게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합, 소련입니다. 22년 소련이 만들어지자 그해 일본에서는 일본 공산당이 출범합니다. 그때부터 도쿄부 경시청의 특고가 일본 공산당을 전담하고 나머지 일본의 46개 도부현에도 경찰부에 특고를 설치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특고가 담당하고 고등경찰은 평화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반전 세력, 그다음에 신흥종교 이런 걸 담당하죠. 지금도 이런 세력들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때 이제 특별경찰, 특고는 뭘 근거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냐? 치안유지법입니다. 1925년 일본 제국의회는 천황제나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자를 부정하는 세력, 공산 세력이죠. 그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으로 치안유지법을 만듭니다. 28년에 일본 선거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때 일본 경찰이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사회주의 정당 세력 1600여 명을 체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공산 세력이나 천황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특고가 더 세졌죠. 그래서 35년도에는 특고가 고등을 흡수합니다. 고등과는 없어지고 대신 정보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무성 경보국에는 도서과를 만들어서 일본서 발행되는 온갖 책, 신문 이런 것들을 검열해서 불원 서적은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일본의 특고를 앞세운 경찰의 힘이 강해져서 얼마나 셌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33년 오사카에서 고스톱 사건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1930년 일본에서는 이제 그때도 일본이 아마 막 교통신호 제도를 처음 도입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거리에서 파란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불이는 건너가지 말라. 그걸 이제 국민 계도를 한참 하면서 단속을 할 때죠. 그렇게 오사카 경찰이 하고 있었는데 시내에 나온 육군 1등병 한 친구가 빨간불인데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야 이리 와 너 뭐야 그랬더니 그때 일본 군이 아주 자존심이 셌죠. 넌 뭐야 하고 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티격태격 하는데 어쨌든 신호를 어긴 거를 이제 일병이 안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공무 수행 중인데 네가 왜 방해를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양쪽에 연대장하고 경찰서장이 싸우고 하다가 육군 대신하고 내무 대신까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존심을 걸고 이겨라. 그래서 일본 언론이 굉장히 관심을 표현하는데 결국은 일본의 천황이 나서서 쇼와 천황일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됩니다. 그때부터 일본 경찰은 우리는 황제의 경찰이다. 제국 경찰을 주장합니다. 임페리얼 폴리스를 주장하죠. 그래서 체제 유지에 천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경찰이 세지는데 그 당시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병합돼 있었죠. 우리 조선에는 일본이 총독부를 만들었는데 총독부에는 경무국이 있었습니다. 경무국에 고등경찰과를 만들어서 있었고 그 다음에 13개의 도청이 있었는데 도청에 경찰부가 있었습니다. 5개 부를 두는데 그 중에 하나로 경찰부를 두고 경찰부 안에 고등계를 설치해가지고 이 고등경찰이 조선에서 비밀경찰, 정치경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본이 1945년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일본이 그때 일본은 일제가 아니고 지금의 일본이죠. 일본국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일본은 경찰이 강한 나라, 검찰은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제와 일본에는 국정원 같은 비밀경찰 조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경찰 안에 비밀경찰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국정원에 제가 4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체제와 정권 호위하는 비밀경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랬죠. 패전 후 일본에서는 어떻게 정치경찰을 운영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1945년 패전한 일본에서는 미국이 들어와서 내무성도 없애고 그 밑에 있던 경보국도 없애고 도도부현에 있던 모든 경찰도 해산시킵니다. 당연히 일본군도 해산시켰죠. 그리고 새로운 경찰인 경찰청을 만드는데 정치 중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1952년 독립하면서 정부를 만드는데 그때 내무성을 만들지 못해요. 내무성 후신을 못 만들어요. 그럼 경찰은 어떻게 했느냐? 내각이 있는데 총리가 이끄는 내각 바깥에 5명의 위원이 이끄는 협의체 기구로 공안위원회를 만듭니다. 공안위원회 5명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하는 기관. 거기에서 경찰청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정치 중립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경찰청은 도쿄도 경시청하고 홋카이도 경찰본부만 관할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45개 부현에서는 부현별 공안위원회를 만듭니다. 똑같이. 정부에 있는 공안위원회처럼. 공안위원회가 협의체 기구인데 거기서 경찰본부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경찰에서는 지방자치경찰 개념이죠. 거기에서는 공안과와 경비과가 주로 정치경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라고 하는 비밀 조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본은 패전했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을 없앱니다. 그러나 1952년 미 군정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파괴활동방지법, 흔히 파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서 체제 유지 활동을 합니다. 경찰청 보안국에 공안과를 만드는데 공안과가 파방법을 금지로 체제 반대 세력을 잡는 거죠. 이 공안과 중에 공안 일가의 비밀 경찰인 사쿠라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공개되고 난 다음에 치오다로 바꿨다가 지금은 제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안 일가가 현재는 경비기획과로 바뀌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쿄도 경시청은 공안부와 경비부를 설치해서 비밀 경찰 임무를 맡깁니다. 경찰 안에 비밀 경찰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도부현 경찰에는 공안과와 경비부를 둬서 역시 그런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특고는 아까 말한 대로 사쿠라 치오다를 거쳐서 지금 제로라고 불리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검찰 법무부에는 공안조사청이 있는데 수사권이 없죠. 공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공안사건을 다루기만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치경찰은 누구냐? 국정원이죠. 제 궁금증은 왜 국정원은 특고로 몰려야 했는가? 이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16이 1961년 박정희 소장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 후로 대한민국은 경찰국가에서 검찰국가로 바뀝니다. 1941년 대한민국을 수립했을 때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치안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안과를 설치합니다. 보안과가 바로 체제를 지키는 경찰이 되는 거죠.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대공과를 추가합니다. 2개의 부서가 과거 일본의 고등계처럼 우리의 체제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61년 5.16이 일어난 다음에 박정희 정권은 반공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형사법과 헌법을 개정해서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검찰의 힘을 강하게 해줍니다. 이때부터는 검찰이 경찰보다 센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5.16 직후에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정부에서 중앙정보부를 만듭니다. CIA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문제냐? CIA를 따라간 게 아니라 과거 일본 경찰의 일제경찰의 특고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조선총독부라고 하게 되면 고등계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법적 근거는 뭐냐? 이때 중앙정보부 사람들한테는 사법경찰권을 줬어요. 대공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근거로 특고 역할을 합니다. 보안법과 반공법을 토대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안감사권과 기획조정권도 갖게 됩니다. 또 하나가 또 결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타부서에 지원할 수 있어요. 때문에 타부서 조직을 중정이 이끌게 되죠. 강력한 특고가 되는 겁니다. 종합 정보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정원은 반체제 세력은 물론이고 민주화 세력으로부터도 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검찰의 공안은 검찰은 강해졌지만 검찰 공안은 직접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요. 중정에서 수사를 해서 넘겨주면은 그걸 기소하는 거에 주력합니다. 경찰과 보안사도 대공수사권이 있는데 경찰 대공은 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많이 약해지고 보안사는 91년 윤석양 이병 사건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힘이 세진 중정, 그 후신인 안기부, 국정원이 가장 강력한 특고란 인식이 생겼고 그에 따라 정치 싸움이 벌어지면 국정원 해체 주장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국정원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큰 오해는 민주국가에도 체제유지법, 우리 같으면 현재 국가보안법이죠.
이 법을 근거로 체제 유지하는 기관, 우리 같으면 작년까지는 국가정보원이었죠. 그런 기관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센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정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대외정보기관 기능인데요. 대외정보기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CIA, CIA를 이해하려면 미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을 이해하려면 로마 공화정을 봐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제몽주의에 따라서 군주제를 하다가 공화정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군주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워낙 전통이 있었으니까. 때문에 군주를 그대로 두고 공화정을 더 씌우다 보니까 입헌군주정, 의원내각제를 하게 됐죠. 근데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거기는 군주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영국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하니까 군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화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로마식 공화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계몽주의자들이 바라던 완벽한 공화정을 시현할 수 있었죠.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왕권신수설은 군주정의 뿌리가 되고 사회계약론에서는 공화정이 나오는데 미국은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공화정을 제대로 된 공화정을 하는 거죠. 군주정을 하게 되면 군주가 모든 주권을 다 혼자 행사합니다. 공화정은 뭐냐? 이 주권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의 군주정을 행사하는 대표자를 나눕니다. 그러한 로마의 주권자들을 정무관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정무관들이 할 수 있는 주권은 다 따로따로잖아요. 군 통수권자는 콘술, 우리말로는 집정관이라고 번역하죠. 그 다음에 조세나 인구 파악하는 거는 감찰관, 경찰 역할하는 거는 안찰관, 재판 담당하는 거는 법무관, 뭐 우리 번역이고 이제 로마의 고유의 말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담당하는 이제 정무관을 뽑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무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군 통수권을 할 수 있는 집정관이 됩니다. 전쟁 나게 되면 다 지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집정관은 2명을 뽑아서 둘이 합의해서 하게 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1개월씩 합니다. 임기는 토탈 두 사람 모두 1년으로 했기 때문에 6개월만 돌아가면서 매달 통치하는 거죠. 근데 국가에 전쟁이 발생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딕테이터, 독재관이 돼서 전체를 국가를 이끕니다. 이 딕테이터를 오래 하게 되면 군주가 될 수 있죠. 그죠? 효율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딕테이터라고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컨술이 군을 나눠서 통제하게 합니다. 그 공화정은 뭘 가장 싫어하느냐?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전쟁이 아니면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US라 그러는데 50개 스테이트, 주가 모인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테이트가 더 많이 모이면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되면 그게 UN이잖아요. 스테이츠하고 네이션하고 뭐가 다르냐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러면 US를 위한 군이 US Armed Forces, 미군인데 UN을 위한 군은 UN도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군은 US 군이면서 UN군, 세계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미국의 50개 주에는 각자의 군대가 있느냐? 있습니다. 내셔널 가드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 국가방위군 정도 되겠죠. 우리는 주방위군으로 번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는 각 주마다 주방위군, 어떤 주에는 주방위군이 없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내륙 주겠죠. 미국 주끼리는 안 싸우니까 뭐 경찰만 두고 군대도 없는 주도 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을 모방한 게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은 집정관을 모방했으니까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과거에는 육군부 장관, 육군부, 해군부가 있었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센 통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통수권자를 하다 보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국가 원수를 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 내정을 하는 게 아니라 통수권 가지고 미국 바깥에 일을 하는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군을 써야 하는 문제는 각 주에 있는 내셔널 가드가 하니까 미국 US Armed Forces는 미국은 연방 내의 문제는 개입 못하고 연방을 위협하거나 연방 바깥의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군이 되는 거죠. US를 확대하게 되면 UN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UN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군을 가졌는데 이걸 갖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침략할 수도 있잖아요. 금방 이해가 안 되시지만 그래서 자기가 제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육군과 해군을 지금은 공군도 있고 뭐 5개 군으로 쪼개져 있지만
얘는 옛날엔 육군 해군이거든요. 두 개를 합치지 못하게 했어요. 따로 띄어놨다가 전쟁 났을 때만 합쳤습니다. 따로 띄어놨다가 필요시 합치는 체제를 합동군이라 그럽니다. 둘을 항상 합쳐놓으면 통합군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러한 떨어져 있을 때의 군대는 물론이고 합쳤을 때의 군대의 총사령관은 누구냐?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집정관인 미국 대통령, 민간인이 합니다. 네. 국민의 대표는 민간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간인이 미군 총사령관을 하는 것을 civilian control, 국민 통제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육군과 해군의 최고 지휘관을 참모총장, 어떤 경우는 뭐 총참모장,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최고 아니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군 조직은요, 전투 조직은 커맨더, 사령관이 있고요. 사령관한테 각각 참모가 있습니다.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는 사람을 참모장이라 그럽니다. Chief of Staff이라 그러죠. 커맨더, Chief of Staff, Staffs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육군이 있으면 육군 총사령관은 커맨더 오브 아미가 있어야 되죠. 커맨더가 있고, 그 다음에 Chief of Staff 오브 아미가 있어야 되고, 아미 스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육군 총사령관이 없는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 참모장입니다. 근데 특별히 총자를 붙여준 거죠. 해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육군의 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3개군을 합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참모총장들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회의체를 만들면은 서로 이제 네가 최고야 그러면 또 하나가 합쳐지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걸 이제 합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의장입니다. 총장이 아니고. 그게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도 참모총장처럼 참모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아닙니다. 합쳐놓은 군대의 총사령관도 역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참모총장이라는 게 뭐냐? 원래는 참모장인데 앞에 총을 붙인 거다. 뭐 뒤에 붙이면 참모총장, 앞에 붙이면 총참모장, 그런 거죠. 이건 뭐냐? 체크 앤 밸런스하고 디바이드 앤 룰을 해서 군을 가진 세력이 미국을 차지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필요시는 합쳐 쓰는 게 합동군이죠. 그래서 이제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한테 참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인 자문을 해주는 그런 자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전은 팍팍 갑자기 터지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니까 언제 육군과 해군, 공군 나눠놨다 합쳐지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은 항상 싸울 수 있는 11개의 전투사령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따로. 그거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를 딱 결합시켜 놓은 조직이에요. 이건 통합군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전투사령부, 통합군은 Unified Command라고 그러는데, Unified Forces라고 그러는데, 통합전투사령부, Unified Combatant Command를 만들어 놨습니다. 11개를 만들어 놨어요, 미국이. 여기에는 이 사령관은 바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 전문가인 현역 대장들이 다 사령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령관이고 그 밑에 참모장이 있고 그 밑에 참모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보낸 부대를 얼기설기 엮어서 11개의 통합 전투사령부를 만들고 거기에는 현역 대장들이 딱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통합 전투사령부의 총지휘관은 누구냐?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게 civilian control. 네. 현역 위에 항상 민간인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커맨더인데 무슨 커맨더냐? 커맨더 중에 커맨더잖아요. 근데 이러한 커맨더보다 높은 게 각군의 참모총장이니까 참모총장들의 보좌를 받는 사령관, 그래서 커맨더 인 치프스. 그래서 커맨더 인 치프스, 줄여서 CIC,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합동군을 만들고 합동군을 필요시 결합해 쓰는데 미리 결합해놓은 또 사령부가 있고 그거조차도 미국 대통령이 이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통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정점에 미국 대통령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대전을 하다 보니까 이 군사력 맞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자도 동원해야 되고 사람도 동원해야 되다 보니까 비군사 분야도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비군사 분야를 동원을 하려니까 경제 분야 뭐 이런 거 다 동원해야 되니까 미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를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로마 집정관이 국가 원수가 된 것처럼. 근데 비군사 분야를 동원하려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또 아니니까 보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는 참모를
senior step. 우리는 지금 비서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비서관으로 번역하는. 그 비서들이 그 스텝인데 그 대장은 뭡니까? chief of staff이죠.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은 군 참모 조직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령관도 역시 커맨더도 미국 대통령이죠. 비군사 분야의 커맨더도 미국 대통령, 비군사 분야의 참모총장은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비서들은 참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뭐 경제부 뭐 이런 것들은 사단 밑에 있는 연대처럼 실질적으로 싸우는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비서실장은 영어로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White House Chief of Staff이라고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 때 그 이전까지는 미국도 그 비서실장을 그냥 세크러터리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비서라고 그랬는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비군사 분야에서의 이 동원을 해야 되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각 비서들을 두면서 비군사 분야도 이끌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 치르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뭘 부딪혔느냐? 국외 정보를 미국은 아까 말한 대로 미국 바깥에서 싸우는 군대잖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미국 바깥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정보를 위해서 만든 게 CIA라는 거죠. 그리고 NSC를 만들고 국가안보고장관을 만듭니다. 자, 국가 통수권을 행사하려면은 군사에다가 외교를 더한 국제 정치를 알아야 돼요. 미국은 외국하고 싸우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에는 국무부가 있었고 육군부가 있었고 이걸 뭐 전쟁부라고도 합니다. 전쟁성이라도 하고 해군부, 해군성이라도 하고 이렇게 이 3개 부, 3개 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각기 다른 정보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2차 대전 때 연합국하고 주축국이 싸웠잖아요. 주축국을 만들 때 삼국 동맹을 만드는데 그게 세 나라의 외교부가 만든 동맹이 아니에요. 무관부가 만든 겁니다. 그때는 무관부가 대사보다 더 세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럴 때 일본이 바로 일본 무관부들이 독일, 이탈리아 무관부랑 해갖고 삼국 동맹을 만들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2차 대전 나기 전에 소련하고는 중립조약 맺었죠. 그건 누가 맺었냐? 일본 외교부가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따로 외교하고 무관부가 따로, 육군부, 해군부가 따로 외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다른 나라 적국은 물론 동맹국 관계도 다 외교부, 국무부도 하지만 육군부, 해군부가 하다 보니까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다 달라.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OSS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전략정보처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외 정보를 다 통합을 해서 대통령이 좀 확실하게 알아듣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OSS를 확대해갖고 CIA를 만듭니다. 이 센트럴을 주목해 주셔야 돼요. 센트럴은 뒤에 설명하지만 센트럴라이즈드, 중앙 집권화된 그거와 가깝습니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정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CIA를 만들어서 미국 대통령한테 통수권자니까 정보가 있어야 통수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외교도 그렇고. 대통령 보좌해라 그럽니다. 근데 아까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해보니까 비군사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경제도 해야 되고 치안도 해야 되니까 47년도에 그런 부처의 장관도 들어오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종합적인 국가 전체 일에 관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건 국무회의하고 또 달라요. 뭐 환경 이런 부서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54년도에는 이 종합적인 안보를 대통령한테 즉각 보좌해 줄 수 있는 National Security Advisor, 우리 흔히 말하는 국가안보보좌관, 굉장히 미국에서 센 자리죠. 그걸 신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통수권을, 군 통수권을 보좌하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의 통수권 기능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통수권을 이용해서 미국의 군주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선전포고는 상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현대전은 갑자기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 상원이 전쟁 결심을 안 해주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선전포고하고도 뭐 동원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국방수권법을 만듭니다. NDAA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배급하면은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선전포고 없이도 90일 동안은 일단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죠? 90일 동안. 그 다음에 뭐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제 승인을 받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니 국방수법권 갖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때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 먼저 때려서 없애야죠. 테러는 당한 다음에는 대응해봐야 너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 하자. 선제 공격.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공격을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무력 사용권, Authority Military Forces, 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AUMF, 무력 사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의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이라크전, 아프간전, 시리아 공습, 뭐 시리아 공습은 트럼프도 했고 조 바이든도 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한동안 많이 나왔던 코피 작전 아십니까? 코피 터트린 작전.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코피 터트린 작전. 왜냐 북한이 핵 테러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때리자는 게 바로 이 무력 사용권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통령의 힘은, 통수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CIA가 만들어졌는데 이 CIA를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아까 제가 미국의 2차 대전 때 있었던 삼성 육군성, 해군성, 국무성 종합기구에서 운영했던 OSS를 대체해서 CIA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CIA는 국외 정보를 종합하는 종합 국외 정보기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이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정보기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외 정보를 센트럴라이즈드, 집중시킨 미국은 해외만 작전하니까 정보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CIA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집중정보부 또는 뭐 종합국외정보부 이렇게 번역했어야 좋았는데 우리가 중앙정보부로 번역하다 보니까 미국 뭐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제 국외정보를 종합하는 센트럴라이즈드한 정보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토대로 CIA의 중요한 임무는 정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친해지거나 그 나라를 와해시키거나 바꿔놓는 공작을 하는 거죠. 심리전과 전복 유도 공작, 쿠데타나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쿠바를 상대로도 했었고 대한민국 상대로 한 적도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은 상대국 정보가 필요한데 미군도 많은 정보기관을 갖고 있죠. 아까 미국이 이제 육군부 따로 해군부 따로 국무부 따로 정보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OSS를 운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CIA가 됐는데 그러면 육군, 해군, 국무부의 정보기관은 없냐? 다 갖고 있습니다. 따로. 육군은 AIA, 해군은 ONI, 공군은 뭐더라? AIA인가? 뭐 쭉 많습니다. 해병대도 별도로 있고. 또 그거 말고 또 미 국방부 차원에는 NSA라 그래갖고 이 신호 정보를 하는 굉장히 큰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CIA는 많이 협조하죠. 군정보기관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사라 그래갖고 항공우주국 있죠. 거기서 우주에다가 많은 이 위성 띄워갖고 적국을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CIA는 나사람도 많이 합니다. 또 특수전 부대하고 합동작전을 해갖고 오사마 벤 라덴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작전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미국의 CIA를 모방한 게 우리의 중앙정보부인데 5.16 직후에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었죠. 그렇다면 우리 중앙정보부는 북한하고 해외활동에 주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간첩을 잡고 첩자를 잡는 반탄과 방첩도 하게 되면서 미국 CIA는 그건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정치정보도 하면서 집중 해외정보부가 아니라 집중 국외정보부가 아니라 모든 걸 대내 정보도 하는 국가정보부가 돼버렸죠. 중앙정보부가 국가정보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대해서 사찰을 하다 보니까 그 부처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정책에도 좋다라고 제시하는 또 하나의 정보, 음지의 정보, 언더 캐비넷 기능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워낙 좋으니까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바로 해결해 줍니다. 대통령이 애로사항 해결해 줍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는 제갈량 역할, 여의봉,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 하명기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대북 소통기관으로 엉뚱하게 이용하는 이런 작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미국은 연방 문제를 다루는 정보기관은 어디냐? 그건 각 연방기관 밑에 있습니다. FBI는 법무부에 있고 시크릿 서비스는 재무부 밑에 있었습니다. FBI가 메카시 선풍 때 미국의 공산 세력을 척결하는 특고 역할을 합니다. SS는 역시 미국 체제를 위협하는 대통령 암살범을 잡는 비밀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FBI가 했던 미국의 방첩 활동 중에 유명한 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첩보원 역할을 했던 조나단 폴라드를 체포하고 한국 YS 정권 때 협조했던
로버트 킴 한국계 미국인을 체포하는, 미국 해군부에 있던 문관을 체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9.11 테러 이후에는 국토안보부로 홈랜드 시큐리티를 만들어서 해안경비대하고 재무부에 있던 SS를 흡수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국방부는 미국 바깥을 담당하고 국토안보부는 미국 국내를 담당한다. 그다음에 법무부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미군 CIA도 해외를 담당하니까 미군 조직하고 많이 연계해서 활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9.11 테러를 당합니다. 그때 보니까 미국 내부를 향한 테러인데 CIA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알아도 자기가 내부 방첩까지는 안 하니까 그냥 만 거예요. 여러 정보기관이 알카이다 세력이 테러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야 하는 기관에 안 준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정보기관의 문제구나 했건 해서 이 16개 정보기관을 모아가지고 서로 정보 유통을 되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만든 것이 ODNI,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을 만드는 거죠. 모든 이제 정보기관에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융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보기관끼리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으면 교환을 안 해요. 우리 기무사하고 정보사 간에 이 광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걸 한동안 끊어놓고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정보기관은 자기네 정보 독식이 강합니다. 거기 ODNI의 대장이 DNI인데,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인데, 그도 NSC에 참가해서 종합국가정보로 대통령을 서포트합니다. 종합국외정보로 CIA도 미국 대통령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미국의 합참 조직이 들어가서 미국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또 미국의 비군사 분야 사람들도 들어가서 NSC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통수권을 활용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국정원이 이 역할을 제대로 했냐, 이걸 보자는 게 제 질문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언더 캐비넷 기능으로서의 우리 국정원을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과 보안감사권, 기행조정권으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해결사, 여의봉, 제갈량 역할을 한 거죠.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게 국정원의 운영 자금인 특수활동부입니다. 보안감사권으로 국정원은 모든 기관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행정정보도 이북에 세면 우린 불리하니까 그걸 세지 못하도록 감사를 하는 겁니다. 보안감사. 꼼짝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각 부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아야 감사하니까 그런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부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이 부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면 대통령이 똑똑해지죠. 제갈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갖고 국정원에서는 또 하나의 정보기가 있어서 농림부가 올리는 거랑 여기서 올리는 거랑 서로 정책이 대통령이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데 국정원 거 택하면 농수산부는 이제 깨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부 기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체제 인사, 공산주의자를 다스리는 특고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특수활동비를 여당을 돕는 정치 비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정원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은 경찰이나 기무사, 정보사 이런 데 나눠져 갖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자기네가 받고 이 기관들을 통제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그 돈을 그 기관이 전체가 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 특정 부서만 받잖아요. 그 특정 부서는 자기네 기관장한테 충성하지 않고 국정원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국정원 앞에 줄 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왜곡이 생기는 거죠. 미국의 ODNI는 정보 융합만 하지 특활비를 배분하지는 않거든요. 우린 배분을 하다 보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하고 부분 정보기관이 서로 이렇게 체크 앤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깨져버린 거죠. 디바이드 앤 룰도 안 되고 진짜 국가정보부가 된, 국가정보원이 된 거죠. 너무 세진 조직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저 이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정보를 다 혼자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대북정보기관에서의 국정원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미국의 CIA는 해외정보기관, 국외정보기관으로서 열심히 뛰어갔고 서독의 정보기관과 함께 1990년, 91년 동유럽 공산국가 소련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지금 한 50년 됐나요? 60년 됐나요? 60년 내년에 올해가 60년이네요. 그렇게 오래 뛰었는데 북한을 붕괴시키긴커녕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암살조차도 시도 못한 조직입니다. 공작 역량이 너무 딸리는 거죠. 국내 문제만 하다 보니까, 주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거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니까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반북 활동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고유의 임무가 그건데. 그럼 문재인 정권은 한술 더 나가서 국정원을 대북 소통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의봉처럼 쓰는 겁니다.
화기와 간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내 단체인 민변은 대공과 연결된 공작까지 공개해서, 물론 그것이 잘못한 게 있죠. 그쪽을 와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정원 해외 대북공작팀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특고 역할을 못하도록 만든 게 김병기 국정원 출신의 지금 여당에 있는 의원이 만든 국정원 개정안법이 통과된 건데, 지금 김병기법은 상당히 악법이에요. 악법입니다. 근데 이걸 파기할 수 있느냐?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다시 강화시키면 저항이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CIA가 국내 활동, 국내 정보 안 하면서도 강력하고 적인 소련과 동유럽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미국을 참고해서 CIA 참고해서 우리도 국가 정보 체계를 바꾸자,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체크 앤 밸런스와 디바이드 앤 룰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김병기 법안이 요구하는 국정원은 국외정보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국외정보기관으로 완전히 번번시켜서 임무를 북한 붕괴하고 김정은 세력 와해로 업무를 분명히 주자. 대통령이 북한하고 소통하는 기관을 쓰지 못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 있던 대공 파트를 국가수사본부에 보내가지고 경찰청에 있는 보안과 합치지도 않는데 앞으로 합쳐가지고 요거는 경찰 일과 별도의 하나의 비밀경찰, 정치경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게 하자는 게, 미국의 FBI를 만들자 이거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민주국가에도 체제를 지키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방첩, 반탄기관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찰은 너무 정치에 휘둘리고 너무 방대합니다. 별도로 국정원에서 가는 대공하고 경찰의 보안을 합쳐서 체제 유지 경찰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미국은 CIA, FBI, 영국은 MI6와 MI5, 독일은 BND와 BFB, 러시아는 SVR과 FSB, 이스라엘은 모사드와 신베트, 중국조차도 국안대 공안, 북한조차도 정찰총국과 국가보위성, 이런 식으로 국내와 국외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야 체크 앤 밸런스가 되죠. 물론 중국의 국안은 국내도 담당합니다. 그러나 해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체크 앤 밸런스를 하고 국가 정보를 통합하는 기구를 ODNA 같은 걸 별도로 만들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김병기법은요, 민주화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독재의 도구로 보고 없애자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도 못 없앴고 DJ도 노무현 정권도 못 없앴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을 반국가 단체에 의해 뭐 친국가 단체로 규정하겠습니까? 규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안이 없어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을 손을 못 대니까 국정원을 완전히 지금 보안법을 근거로 국내에서 비밀경찰을 하지 못하도록 뒤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차제에 국정원을 대북공작 전문으로 하는 CIA로 만들자. 그리고 지금 김병기법은 우리의 국정원은 ODNI 기능을 훨씬 더 잘했는데 그것도 제한하겠으니까 그래. 그럼 그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지금 문 대통령 정권이 뭘 만났느냐. 이 국정원 조정해주는 기능을 국정원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사방팔방 뭐 LH 게이트 뭐 터지고 대처를 못 하잖아요. 옛날에 이 국정원이 정찰로서 막아주고 해법도 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문 정권이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건 지사정이고. 자, 이제 다시 체크 앤 밸런스 앤 디바이드 앤 룰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당이 180석을 얻었어요. 약간 지금 줄여놓긴 했지만 김기법을 완전 폐기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 고려하면 국정원이 아직 과거처럼 강력한 정보부가 되는 걸 어려울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이죠. 그럼 거기에 따라 체크 앤 밸런스 디바이드 앤 룰을 할 수 있는 국가정보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국외정보기관이 돼야 하는 기관이 국내 정책 조정까지 하는 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자꾸 대통령이 군주가 되죠.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독재가 생깁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는 누가 하든 알아서 하게 냅둬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을 엉뚱한 대로 대북 소통기관으로 쓰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막고, 그 대통령이 국정원을 자기 하수인처럼 쓰는 것도 그것도 막고, 여의봉처럼 쓰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은 국가정보는 원래 군 통수권을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토대로 국가정보 체계를 바꾸자 이거죠. 그리고 NSC 기능을 강화하자. 그리고 정치 중립을 이루면서 통일로 가자는 겁니다. 정보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당을 위한 정치 정보나 정책 정보도 이제 국가정보기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밀경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정보기관을 통할하는 ODI 기능은 우리 헌법기관이 NSC로 제대로 하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문제점은 NSC는 헌법기관인데 그 위에 국가안보실장에는 국가안보실이 있어요. 국가안보실은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조직이에요. 그 헌법기관 위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을 없애고 NSC 중심으로 딱 체제를 해서 모든 정보와 비군사 정보와 군사 정보가 들어와서 딱 대통령이 어떻게 하도록 탁 아이디어를 주고 행동을 하는 쪽으로 가자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국정원은 앞으로 대북 통일기관으로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제가 한참 공부를 해보니까 군사적인 작전에 의해서 남북 통일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유엔 안보리 중에 하나인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었고 그 이듬해 유엔 안보리 5나라가 모여서 다시 한반도의 정전을 합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5나라 중에 어떤 한 나라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노 하면은 우린 정전을 깨는 군사 상태로 가는 걸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가 밀고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통일은 유엔 안보리 5나라가 다 합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북한에서 내부 붕괴가 일어나서 동독처럼 대한민국이 합병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P5도 못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할 때 중국은 한반도가 한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건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일되는 건 중국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통일 방안이죠. 그래서 국정원한테는 조국 통일의 임무를 북한에서 전복에 일어나서 민주 세력이 들어서서 그 정권이 대한민국과 하나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문 정권은 그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하고랑 하나가 되겠다는 쪽으로 몰다 보니까 이상한 지금 정신병에 스키초프레니아 걸렸잖아요. 북한 애들은 야, 떼떼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민주정권이라고 같이 뭐 대화하겠다. 이러니까 코미디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도 웃긴다 그러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자 이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추미애하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자기네 말들 듣는 정치화하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잖아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건 막고 또 행정부 안전부 밑에 경찰청이 있죠. 우리는 일본의 공안위원회를 붙어서 경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경찰위원회가 아무 힘도 없고 행정안전부가 바로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됩니다. 이거를 정치 중립화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따라서 조국과 그 다음에 이어진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이라고 하는 이 정권이 자랑하는 그거는 실패작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정치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정원은 대북정보기관, 그 다음에 체제 유지를 위한 정보기관은 국정원 대공하고 경찰의 보안을 합쳐서 따로 하나 만들고, 경찰은 경찰대로 또 이렇게 중심으로 가고, 검찰은 법무부에 너무 지휘를 안 받고 중립적으로 하고, 경찰 역시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윤석임으로 슬쩍 권력구조 개편 민주화했다고 주장한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정권은 사입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그걸 포함해서 자, 국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를 위해서 제가 지금 민주주의와 국가정보원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설명을 드리는 거고, 큰 원칙은 체크 앤 밸런스, 디바이드 앤 룰이다. 그 다음에 조국 통일이다. 우리 군대로서는 통일하기 어렵다. 이런 걸 인정해서 국정원을 대북 정보기관으로 만들자. 그리고 국내 체제 정보기관을 별도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제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